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조금 특별합니다. 화려하게 무언가를 더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과감하게 덜어내는 이야기입니다. 노후를 준비한다고 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무엇을 더 모으고 무엇을 더 채워야 할지 고민합니다. 더 많은 저축, 더 큰 집, 더 많은 재산. 물론 이것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정반대입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는 무언가를 줄이고 비우고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20여 년간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왔습니다. 그 중에는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분들도 계셨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셨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재산이 많고 적음이 노후의 행복과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많이 가진 분들 중에 더 불행해 보이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소박하게 사시는 분들 중에 훨씬 더 평온하고 만족스러운 얼굴로 매일을 살아가시는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도대체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 해답을 찾다 보니 행복한 노후를 사는 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무언가를 줄이는 기술, 내려놓는 지혜를 터득하신 분들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쌓고 모으는 것이 미덕이었다면 노년에는 비우고 정리하는 것이 오히려 행복의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가을나무가 잎을 떨구어 겨울을 준비하듯 우리도 인생의 가을과 겨울을 맞아 과감히 떨쳐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5가지는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많은 어르신들의 삶에서 발견한 실제적인 지혜입니다. 여러분이 이 5가지를 실천하신다면 노후가 두렵고 막연한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인생에서 가장 자유롭고 평화로운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관계를 줄여야 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놀라십니다. 노년에는 외롭다고 하는데 관계를 줄이라니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계의 수를 무조건 줄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질 낮은 관계, 에너지를 소진시키는 관계, 의무감으로만 유지되는 관계를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소중한 관계에 더 깊이 집중하라는 의미입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직장 동료, 사업 파트너, 학부모 모임, 동창회, 친목회 등 수많은 관계망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때는 그것이 필요했습니다. 일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사회생활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 자녀가 독립한 후에도 그 모든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60 중반의 한 할아버지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은퇴 후에도 여전히 바쁘게 사셨습니다. 대학 동창회 임원, 직장 선후배 모임 총무, 동네 노인의 활동, 각종 친목회 참석 등 일주일에 5번은 약속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활발하고 사교적인 분처럼 보였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분은 지쳐 계셨습니다. 솔직히 가기 싫은 모임이 더 많아요. 가면 똑같은 이야기만 반복되고 누가 잘났다, 누가 못났다 뒷담화만 하거든요. 그런데 안 가면 섭섭해하니까 관계가 끊어질까봐 억지로 나가는 거죠. 집에 있으면 편한데 말이에요. 이분처럼 많은 어르신들이 의무감으로 관계를 유지합니다. 내가 안 나가면 모임이 깨질까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봐, 외롭다고 생각할까봐 하는 걱정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억지로 유지하는 관계가 과연 진정한 관계일까요? 그런 모임에서 돌아온 후 마음이 편안한가요? 아니면 오히려 더 피곤한가요? 노년의 시간은 유한합니다. 젊었을 때처럼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 소중한 시간을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사람들과 보내지 못하고 피곤하고 스트레스만 주는 관계에 낭비한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습니다. 관계에도 단순함이 필요합니다. 10명의 피상적인 친구보다 2~3명의 진실한 친구가 훨씬 소중합니다. 일주일에 5번 형식적인 모임에 가는 것보다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만남이 더 가치 있습니다. 관계를 줄인다는 것은 사람을 멀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으로 소중한 관계에 더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100명의 아는 사람보다 5명의 진정한 친구가 낫습니다. 매일 형식적인 인사를 나누는 것보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마음을 나누는 대화가 더 의미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에너지도 줄어들고 시간도 한정적입니다. 그 소중한 에너지와 시간을 어디에 쓸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의미 없는 관계에 낭비할 것인가, 아니면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는데 투자할 것인가. 관계의 정리는 삶의 정리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가가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독이 되는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고 약이 되는 관계를 소중히 가꾸십시오. 그것이 행복한 노후를 위한 첫 번째 지혜입니다. 두 번째, 욕심을 줄여야 합니다. 욕심을 줄이는 것. 이것이 가장 어려우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평생 더 많이, 더 크게, 더 높이를 추구하며 살아왔습니다. 더 많은 돈, 더 큰 집, 더 높은 지위. 젊었을 때는 그것이 동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노년에도 그 욕심을 계속 안고 간다면 우리는 결코 만족할 수 없고 평화로울 수 없습니다. 제가 만난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평생 성실하게 일하시고 저축하셔서 제법 재산을 모으셨습니다. 은퇴할 때 몇 억의 현금과 집 2채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만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만족하지 못하셨습니다. 남들은 더 많이 가지고 있던데 이 정도로는 부족해, 자식들에게 더 많이 물려줘야 하는데 하는 생각에 계속 돈을 불리려고 하셨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고 부동산에 손을 대고 각종 재테크 정보를 쫓아다니셨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돈 버는 일에 매달리셨습니다. 그러다 주식 투자에서 큰 손실을 보셨습니다. 잘못된 정보를 믿고 투자했다가 원금의 절반 가까이를 잃은 것입니다. 그분은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밤에 잠도 못 이루고 매일 불안해하시고 건강까지 나빠지셨습니다. 가족들이 그래도 집도 있고 생활할 돈은 충분하지 않으냐고 위로했지만 그분은 잃은 돈에 대한 후회와 분노로 괴로워하셨습니다. 몇 년 후 그분을 다시 만났을 때 완전히 달라져 계셨습니다. 표정이 밝고 편안해 보이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병원에 입원했다가 깨달았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을 잃으면 소용없다는 것을요. 병실에서 옆 침대에 누워 계신 분을 봤는데 그분은 저보다 훨씬 부자였어요. 그런데 말기암이셨죠. 돈이 무슨 소용이었겠어요. 그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내가 지금 가진 것으로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욕심 때문에 스스로를 괴롭혔구나 싶었어요. 그 후로 그분은 재테크를 그만두셨습니다. 안전하게 예금만 하시고 매달 나오는 이자와 연금으로 소박하게 사셨습니다. 남는 돈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쓰셨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마음이 편해지고 행복해졌다고 합니다. 더 벌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니까 비로소 지금 가진 것이 보이더라고요. 매일 밥을 먹을 수 있고 따뜻한 잠자리가 있고 건강하게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예전에는 남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부족하다고만 생각했는데 지금은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게 됐어요.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100억을 가진 사람도 1000억을 가진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아파트 한 채를 가진 사람은 2채를 원하고 2채를 가진 사람은 3채를 원합니다. 이 사다리에는 끝이 없습니다. 평생 욕심을 쫓아 올라가다 보면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됩니다. 노년에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엄청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편안한 시간을 보내는 것,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오히려 돈에 대한 욕심이 이런 것들을 방해합니다. 돈에 대한 욕심뿐만 아니라 인정에 대한 욕심도 줄여야 합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인정받고 싶어 했습니다. 직장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사회에서 존경받고 가족에게 존중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움직이는 동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도 여전히 그 인정을 갈구한다면 괴로워집니다. 더 이상 직함도 없고 권한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예전처럼 대해주지 않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잔소리를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과거의 영광을 자랑합니다. 제가 아는 한 은퇴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평생 학생들을 가르치고 존경받으며 사셨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힘들어하셨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교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학교 행사에 초대받지도 못합니다. 그분은 계속 과거의 업적을 이야기하고 내가 예전에는 말이야 하는 이야기를 반복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그분을 멀리했고 그분은 더욱 외로워지셨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지역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자원봉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시간이나 때우려고 시작했는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은 그분이 과거에 무슨 일을 했는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단지 재미있게 책을 읽어주는 할아버지로만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편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서운했어요. 나를 교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할아버지라고 부르니까요. 하지만 차츰 그게 좋더라고요. 과거의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었어요. 지금 이 순간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만으로 충분했어요. 인정받으려는 욕심을 내려놓으니까 비로소 지금의 나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됐어요. 만족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면 가난한 사람이고 적게 가져도 만족하면 부자입니다. 노년의 행복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만족하며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욕심을 줄이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갈구하지 않으니 조급하지 않습니다. 잃을까봐 불안해하지 않으니 평화롭습니다. 있는 그대로에 만족하니 감사가 넘칩니다. 이것이 욕심을 줄인 사람이 누리는 자유입니다. 세 번째, 말을 줄여야 합니다. 이것이 어쩌면 가장 어렵고 동시에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말이 많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살아온 경험이 많고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말을 줄일수록 관계가 좋아지고 삶이 평화로워집니다. 제가 만난 한 어르신은 자신을 말이 많은 노인이라고 소개하셨습니다. 그분은 어디를 가든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으셨습니다. 과거 무용담, 인생 철학,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한 의견, 젊은 사람들에게 주는 충고 등. 처음에는 사람들이 귀 기울여 들었지만 점점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끊고 자기 이야기만 하는 것이 부담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분의 자녀들도 힘들어했습니다. 전화를 걸면 1시간씩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자녀들이 바쁘다고 해도 잠깐만 이것만 더 이야기하고를 반복했습니다. 결국 자녀들은 전화를 피하게 되었고 그분은 더욱 외로워지셨습니다. 어느 날 그분은 우연히 자녀들이 나누는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아빠한테 전화하면 1시간은 각오해야 해. 말을 끊을 수가 없어. 그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자신은 자녀들과 소통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은 일방적으로 말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후로 그분은 의식적으로 말을 줄이려고 노력하셨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목까지 올라와도 참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더 듣는 연습을 하셨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녀들과의 전화 통화 시간은 줄었지만 대화의 질은 높아졌습니다. 자녀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더 많이 하게 되었고 그분은 자녀들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뭔가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경험도 많고 아는 것도 많으니까 가르쳐줘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게 오만이었어요. 듣는 것이 말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고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어요. 노년의 말을 줄이는 것은 단순히 입을 다물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지혜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말하지 않을 것인가를 분별하는 능력. 듣는 것의 가치를 아는 성숙함. 침묵 속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여유. 이것들이 바로 노년의 품격입니다. 네 번째, 앉아있는 시간을 줄여야 합니다. 마음만 건강해서는 부족합니다. 몸도 함께 건강해야 진정한 행복한 노후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은퇴 후 많은 어르신들이 하루의 대부분을 앉아서 보냅니다. 아침에 일어나 식사하고 TV 앞에 앉아 뉴스를 보고 소파에 앉아 드라마를 보고 의자에 앉아 신문을 보고 식탁에 앉아 식사하고 다시 TV 앞에 앉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 있다가 저녁에 잠자리에 듭니다. 최근 의학 연구에서는 앉아 있는 것이 새로운 흡연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오래 앉아 있으면 심혈관 질환, 당뇨병, 비만, 심지어 치매의 위험까지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6시간 이상 앉아 있는 사람은 3시간 이하로 앉아 있는 사람보다 조기 사망 위험이 40%나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앉아 있는 시간을 줄이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30분마다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스마트폰 알람을 활용하거나 시계를 보면서 의식적으로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서 3분만 걸어도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근육이 활성화됩니다. 둘째, 서서 할 수 있는 일은 서서 하십시오. 전화 통화, 설거지, 빨래 개기, 텔레비전 보기도 가끔은 서서 할 수 있습니다. 높은 테이블이 있다면 서서 신문을 보거나 책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셋째, 걷기를 생활화하십시오. 하루에 최소 30분, 가능하면 1시간 정도 걷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 산책, 저녁 산책을 습관으로 만드십시오. 날씨가 나쁘면 집 안이나 아파트 복도를 걸어도 됩니다. 걷기는 가장 쉽고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넷째, 집안일을 활용하십시오. 청소, 정리, 요리 등 집안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로봇 청소기에만 맡기지 말고 직접 청소하고 걸레질하고 정리하는 것도 훌륭한 활동입니다. 다섯째, 취미 활동을 앉아서 하는 것에서 움직이는 것으로 바꾸십시오. TV 시청이나 인터넷 서핑 대신 텃밭 가꾸기, 등산, 배드민턴, 게이트볼 등 몸을 움직이는 취미를 가지십시오. 제가 아는 한 부부는 은퇴 후 매일 함께 걷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동네 한 바퀴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하루에 10,000보 이상을 걷습니다. 걷기를 시작하고 나서 약이 줄었어요. 혈압약, 당뇨약 먹던 게 필요 없어졌어요. 의사 선생님도 놀라셨죠. 그리고 함께 걸으면서 대화도 많아지고 부부 관계도 좋아졌어요. 여러분, 지금 당장 의자에서 일어나 보십시오. 제자리에서 걷기를 해보십시오. 팔을 들어 만세를 해보십시오. 허리를 좌우로 돌려보십시오. 이렇게 몇 분만 움직여도 몸이 가볍고 개운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움직임의 힘입니다. 다섯 번째, 탄수화물을 줄여야 합니다. 우리 세대는 밥심으로 살아왔습니다. 밥이 보약이다, 밥 먹고 힘내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것이 맞았습니다. 육체 노동이 많았고 활동량이 많았으니 탄수화물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노년은 다릅니다. 활동량이 줄어들었고 신진대사가 느려졌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젊었을 때처럼 밥을 많이 먹고 빵을 먹고 면을 먹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쓰이지 않는 탄수화물은 지방으로 쌓이고 혈당을 높이고 각종 성인병의 원인이 됩니다. 제가 만난 한 어르신은 평생 건강하게 사셨는데 70대에 당뇨병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나는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고 건강하게 살았는데 왜 당뇨에 걸렸을까? 의사는 식습관을 점검했습니다. 아침에는 흰쌀밥 한 공기에 국 반찬, 점심에는 국수나 칼국수, 간식으로 빵이나 떡, 저녁에는 또 밥 한 공기, 하루 종일 탄수화물을 드신 것입니다. 반찬은 적게 먹고 밥은 꼭 한 공기씩 드셨습니다. 밥을 안 먹으면 끼니를 걸은 것 같아서 라고 하셨습니다. 의사는 탄수화물을 줄이라고 권했습니다. 특히 흰쌀밥, 흰빵, 흰설탕 같은 정제 탄수화물을 줄이고 채소와 단백질을 늘리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적응이 어려웠습니다. 밥이 없으면 식사 같지 않았고 금방 배가 고팠습니다. 하지만 2주쯤 지나자 몸이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혈당 수치를 재봤더니 눈에 띄게 좋아져 있었습니다. 3개월 후에는 약을 줄일 수 있었고 6개월 후에는 약 없이도 혈당이 정상 범위로 유지되었습니다. 체중도 5kg이 빠졌고 몸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이게 편해요. 밥을 많이 먹으면 식후에 졸리고 나른했는데 지금은 식사 후에도 개운해요. 소화도 잘 되고요. 무엇보다 혈당이 안정되니까 건강에 대한 불안이 사라졌어요. 탄수화물을 줄인다는 것이 아예 먹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적절하게 조절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정제된 탄수화물을 줄이고 통곡물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흰쌀밥 대신 현미밥이나 잡곡밥, 흰빵 대신 통밀빵, 흰설탕 대신 천연 감미료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탄수화물의 양 자체를 줄여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밥 한 공기를 먹었다면
이제는 반 공기나 23공기면 충분합니다. 그 대신 채소와 단백질을 늘려야 합니다. 접시의 절반은 채소로 14은 단백질로 나머지 14만 탄수화물로 채우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단백질이 특히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이 줄어드는데 근육을 유지하려면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고기, 생선, 계란, 두부, 콩류 등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 들면 고기를 적게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것은 잘못된 상식입니다. 오히려 노년의 양질의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소도 다양하게 많이 드십시오. 채소에는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식이섬유는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고 변비 예방에도 좋습니다. 색깔이 진한 채소일수록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당근, 토마토, 파프리카 등을 다양하게 드십시오. 과일도 좋지만 과하면 안 됩니다. 과일에는 당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스로 만들어 마시면 식이섬유는 없어지고 당분만 남아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과일은 그대로 먹되 하루 1-2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간식도 조심해야 합니다. 빵, 과자, 떡, 아이스크림, 탄산음료 등은 모두 탄수화물과 당분 덩어리입니다. 입이 심심해서 습관적으로 간식을 먹는 것은 건강에 해롭습니다. 간식이 먹고 싶다면 견과류, 치즈, 삶은 계란, 방울토마토 같은 것을 드십시오. 식사 순서도 중요합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어떤 순서로 먹느냐에 따라 혈당 상승이 달라집니다. 채소를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단백질을 먹고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먹으면 혈당이 천천히 오릅니다. 반대로 빈속에 밥이나 빵부터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천천히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급하게 먹으면 과식하게 되고 혈당도 빠르게 올라갑니다. 한 입에 20번 이상 씹고 여유롭게 식사하십시오. 식사 시간이 최소 20분은 되어야 포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나이가 들면 갈증을 덜 느끼지만 몸에는 여전히 수분이 필요합니다.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 식사 중에 물을 많이 마시면 소화에 방해가 되니 식사 30분 전이나 식사 후에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습관을 바꾸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평생 먹어온 방식을 바꾸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부터 밥을 한 술 덜 먹고 채소를 한 접시 더 먹는 것. 이런 작은 변화가 쌓이면 큰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행복한 노후를 위해 줄여야 할 5가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노아줌입니다. 젊었을 때는 쌓고 모으고 채우는 것이 미덕이었다면 노년에는 비우고 줄이고 놓아주는 것이 지혜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행복한 노후를 위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